한 나라의 왕과 그의 아들이 전쟁을 벌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권력 다툼, 조사이의 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새로운 왕조 조선은 시작부터 험난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고 왕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죠. 여기에 왕자들까지 가세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터에서 맞붙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차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 사건을 통해 정도전 세력을 제거했고 마침내 왕위에까지 올랐죠. 1400년 이방원은 형인 정종에게서 왕위를 물려받아 태종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들의 성공이 아버지 이성계에겐 큰 상처였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던 아들 방석이 죽임을 당했고 사랑하는 부인 신덕왕후마저 잃었으니까요. 결국 이성계는 더는 견딜 수 없다는 듯 고향 함흥으로 떠납니다. 처음엔 이방원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하지만 이성계의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변부사 조사이라는 인물이 이성계에게 접근한 것이죠. 태상왕 전하, 이제는 저희가 나서서 방언을 몰아내고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조사이는 1393년에 형조일왕으로 관직을 시작해 순군과 첨절제사를 거쳐 안변부사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1차 왕자의 난 때는 이방원에게 밀려 관직을 잃고 연금 상태에 처했죠. 그러다 뜻밖에도 이방원이 이성계의 뜻을 존중한다며 동북면으로 보내주었고 이것이 오히려 반란의 기회가 됐습니다. 신덕왕후의 친척이었던 조사이는 함경도의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로 이성계를 따르던 이들이 많았고 여진족의 도움까지 받을 수 있었죠. 1402년 이성계는 마침내 조사이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이방원은 함흥에 있는 아버지를 회유하기 위해 박순과 성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히려 반란군에게 목숨을 잃고 말았죠. 특히 박순의 죽음은 안타까웠는데요. 이성계는 옛 정을 생각해 박순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거병이 탄로날 것을 우려한 조사이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용은강을 건너갔으면 살려주고 건너지 못했으면 죽여라 라는 애매한 명령을 내렸고 불운하게도 박순은 강을 건너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반란군의 기세는 놀라웠습니다. 이천우가 이끄는 관군을 격파했고 군사력은 순식간에 7,000명까지 불어났죠. 여진족까지 합류하면 1만 명이 넘을 거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반란군이 태상왕 이성계의 깃발을 들고 싸웠다는 점입니다. 조선을 세운 태조의 이름 앞에서 관군들은 제대로 싸울 수조차 없었죠. 하지만 이방원이 직접 전장에 나서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막강한 관군의 화력과 지역별 포위 작전 그리고 교묘한 회유체까지 이런 전략들 앞에 반란군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청천강 전투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당합니다. 특히 11월 27일 반란군의 포로로 잡혔던 김천우라는 인물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영무 대감이 동북면으로 향했고 이천우와 이빈, 김영렬, 최운의 대감들이 맹주에 이르렀으며 황주와 봉주 사이에 4만여 군사가 있다 라며 반란군의 사기를 꺾어버렸죠. 여기에 조화라는 병사가 탈영하면서 불을 지르자 반란군은 완전히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조사이는 결국 아들 조홍과 함께 체포되어 처형당했고 반란의 시작지였던 안변대 도호부는 안변현으로 강등당했죠. 하지만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방원의 수상한 동선 때문인데요. 반란이 일어나고 5일간 군사 대응을 하지 않던 이방원이 갑자기 11월 21일 직접 출병합니다. 하루 만에 원중포에 도착한 그는 4일 만에 개경으로 돌아왔는데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반란군이 저절로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하죠. 더 흥미로운 것은 11월 8일 이방원이 이성계의 위치를 알린 회양부사 김정준에게 말 한 피를 상으로 내렸다는 기록입니다. 이런 정황들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이방원이 원중포에서 이성계를 기습 체포했고 이 소식이 반란군에게 전해지면서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죠. 당시 70대를 앞둔 이성계는 건강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1차 왕자의 난 때도 병으로 누워있던 그가 4년이 지난 후에는 더욱 쇠약해졌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반란이 진압된 후 이성계는 평양에서 아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나라를 세운 창업 군주의 이런 말로는 실로 비극적이었죠. 결국 이성계는 마지못해 개경으로 돌아왔고 이방원은 직접 교회로 나가 맞이했습니다. 연려실기술과 같은 야사에서는 이성계의 환궁과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성계가 중랑천을 가로지르는 돌다리 부근에서 이방원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는 것입니다. 급히 몸을 피한 이방원을 벗어난 화살이 정자의 나무기둥에 꽂혔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그 다리를 살이 꽂힌 곳이라는 뜻의 살고지 다리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또 환궁 잔치 자리에서는 소매 안에 철퇴를 감추고 이방원의 목숨을 노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화들은 후대의 이성계와 이방원 부자 관계를 더 극적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야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사이의 난은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지만 조선은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여진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진 것이 뼈아팠죠. 그동안 우호적이었던 여진족들이 대부분 이성계를 따라 반란에 가담했다가 진압된 후 아예 등을 돌려 명나라 쪽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후 조선에 대한 조공을 거부하고 명나라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갔고 이는 조선 초 여러 차례의 여진족 정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성계는 이후 조용히 궁궐에서 지내다 1408년 5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변방의 장수에서 시작해 한 왕조를 세웠지만 그의 마지막은 쓸쓸했죠. 이방원은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소자가 잘못했습니다 라며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조사이의 난은 단순한 반란이 아닌 부자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원은 왕권을 완전히 장악했지만 조선은 여진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대가를 치러야 했죠. 결국 이 비극적인 부자 전쟁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었습니다.